캘리포니아에서 사랑받던 부부가 100만 달러 넘는 집에서 대낮에 처형당하는 충격적 공격을 당했습니다. 에릭 코르데스 박사, 유명 방사선 전문의와 그의 아내 비키, 인기 스핀 강사가 시미밸리 자택 차고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표적범행이며 두 사람이 아는 사람 소행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70마일 떨어진 치노에서 불에 탄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법집행기관 데이터베이스로 그 차량이 시미밸리 이중 살인사건과 연관됨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제 수사관들은 답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저희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한 지역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두 카운티에 걸친 미스터리를 추적 중입니다. 모든 일은 12월 1일 일요일 정오쯤 평화로운 시미밸리 호크스빌 플레이스 막다른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부부가 130만 달러짜리 집 차고에서 매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웃이 자신의 집 진입로에 차를 세우던 중 뭔가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하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끔찍한 현장이었고 60대 부부는 여러 번 총에 맞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부상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시미밸리 경찰서에 릭 모튼 경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차고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후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이 사건은 완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용의자도 명확한 동기도 없는 이중살인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수사가 계속되며 더 명확하고 비극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63세의 에릭 코르데스 박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방사선 전문의였으며 어드벤티스트 헬스 시미밸리의 성명에 따르면 그는 30년간 지역사회에 봉사했습니다. 66세 비키 슐러는 지역에서 인기 있는 스핀 강사였고 최근 할머니가 되었다고 친구들이 전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은 그들을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친절한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곧바로 범인 수색이 시작됐고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검은색 혼다 시빅이 빠르게 달아났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차량을 찾기 위한 수색은 수사관들을 70마일에 이르는 추적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몇 시간 후 오후 2시 30분에서 3시경 캘리포니아 치노시의 경찰은 공원에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꺼진 후 그 안에서 끔찍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모튼 경사는 그들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검은색 혼다, 구형 혼다, 시빅 차량이 치노 시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되었습니다. 조사관 몇 명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불에 휩싸여 있었고 차량 근처에서 발견된 사람도 불에 타 있었습니다. 시미밸리 형사들이 그 실종된 혼다 차량을 추적하면서 불에 탄 차량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인 일치 정보를 얻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로 그 차량이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이중살인 사건과 연관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치노에서 불탄 차량은 살인 현장 도주 차량과 동일했습니다. 치노 현장 근처에서 권총도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수사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현장 상태로 인해 발견자의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웠고 모튼 경사 설명처럼 이것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치노에서 발견된 대상의 상태 때문에 그 용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부사들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추측은 들었지만 대상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잘못 지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차량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검시관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 당시 수사관들은 여전히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시관의 공식 신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찰은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즉 이것이 무작위 폭력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용의자가 피해자들을 알고 있었다는 어떤 징후가 있나요? 네, 저희는 피해자들이 표적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사건의 중심이자 가장 괴로운 질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만약 닥터 코디스와 비키 슐러가 표적이었다면 누가 그들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현장에 있던 이웃들은 기자들에게 그 집에서 한 남자를 봤다고 말했는데
그 남자가 부부의 의부사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경찰이 그 신원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추측이 새롭게 힘을 얻었습니다. 살인사건 이후 비키 슐러의 친구가 그녀의 사진을 올렸고 그것은 그녀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개 게시물 아래 댓글란을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 즉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로 보이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의심의 손가락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한 댓글 중에는 에릭의 멀어진 아들이 그들을 쐈다. 이제는 의부사들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마침내 이 지역 사회를 사로잡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12월 2일 공개된 새 업데이트에서 시미밸리 경찰은 총격범이 부부 가족임을 확인했습니다. 37세 키스코더스는 에릭 코티스 박사의 아들로 켄터키 출신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미국을 횡단해 캘리포니아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차고해서 총으로 쏜 후 검은 혼다 시빅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곳 치노의 공원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상처를 입어 사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시관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 회수 총기가 에릭과 비키 살인에 쓰인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법의학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형사들은 모든 증거가 그를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한다고 말합니다. 시미밸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확인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속삭임과 추측 그리고 살인범이 돌아다닌다는 두려움으로 시작된 미스터리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지역사회에 더는 위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깊은 상실을 이해하려면 에릭 코르데스 박사와 비키 슐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에릭 코르데스는 의사가 아니라 지역 의료의 주춧돌이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그는 시미밸리 어드벤티스트 헬스에서 보드 인증을 받은 방사선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그의 별세는 병원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병원 행정팀은 성명을 통해 어드벤티스트 헬스 시미밸리 커뮤니티는 에릭 코르데스 박사와 그의 아내 비키의 비극적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코르데스 박사는 매우 존경받는 보드 인증 방사선 전문의이자 사랑받는 의사로 거의 30년 동안 이 지역 사회를 따뜻한 마음과 탁월함으로 섬겼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실을 애도하며 저희의 마음은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는 포커스 메디컬 이미징과도 일했으며 그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코다스 박사는 성실하고 존경받는 의사였으며 모두에게 그리울 것입니다. 그리고 비키가 있었습니다. 비키 슐러는 그녀의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활기차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피트니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 넘치고 멘토링으로 유명한 인기 스핀 강사였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온라인에 그녀의 정신을 잘 담아낸 추모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떠났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심의에서 그녀의 목요일 아침 스핀 수업을 맡았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수업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진을 찍었고 그녀는 제가 수업을 맡게 해줬습니다. 비키와 남편 에릭은 어제 집 진입로에서 이유 없이 총에 맞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녀는 최근 할머니가 되었고 친구들은 두 사람이 사랑하며 삶에 충실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발견된 친근한 얼굴들이며 존경받는 전문가이자 영감을 주는 코치였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부재는 기관과 친구들 모두의 말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이야기 나눌 분은 살인사건 수사관 크리스 맥도너입니다. 로 엔드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꽤 빨리 이것이 표적 공격처럼 보인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표적 공격이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크리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차고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해된 경우에는 이런 사건 현장에 가면서 처음 드는 인상은 보통 가정 문제라고 생각하죠. 둘 중 한 명이 서로를 죽였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순찰 경찰들에게 정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여서 서클업이라고 부르는 회의를 하죠. 거기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어떤 목격자가 이미 있는지 등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특정한 유형의 총격범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그리고 알다시피 어떤 지역사회에서든 범죄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막다른 골목 동네에서는 이중 살인 사건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전화를 받으셨을 때 말이죠. 이런 경우 처음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차고에 도착했을 때 부부가 사망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이 부부, 즉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활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누구와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는 피해자 위험 연속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합니다. 즉 L자 형태의 연속선을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환경, 상황,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상황, 여건 등 모든 것이 그 피해자 위험 연속선에서 저위험에 해당한다고 말해준다면 표적 공격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경우에는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표준적인 절차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에릭 코르테스 박사의 아들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현재는 사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둘이 소원했다는 소문만 있었습니다. 그는 켄터키에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현장에 도착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징후들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아마도 표적 공격이었을 거라고들 믿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왜냐하면 동시에 비록 가능성이 작더라도 여전히 무작위 공격일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중들은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처음 3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죠. 맞죠? 그리고 다행히도 아니 불행히도 이번 경우에는 3시간 안에 다른 기관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나 차량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먼저 재정 상태를 살펴봅니다. 특히 그 사람이 살해된 2사람의 자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캘리포니아 친호에서 이 차량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건 현장에서 북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곳이었고 공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한 이야기지만 용의자가 차량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의문한 부분은 겉으로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DNA에 의존해서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내나요? 그리고 그것을 꽤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람이 해당 사건 책임자인지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건 2가지인데 첫째, 치과 기록이 있다면 법치의학 전문가와 함께 거의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 샘플을 얻으면 DNA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I라는 빠른 DNA 검사법도 있습니다. 이 기계가 하는 일은 4시간 이내에 결과를 내는 것이고 보통 검시관 사무실에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이 사건이 살인 현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닥터 코디스와 그의 아들 키스 사이의 관계가 소원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켄터키에서 남부 캘리포니아까지 데려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켄터키에서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동해서 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두드러지나요? 제 말은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 일을 저지른다는 건 정말 엄청난 집념처럼 보이거든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의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가로질러 거의 3,000마일이나 떨어진 남부 캘리포니아까지 이동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일요일 정거쯤에 아버지의 차고에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집념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는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그를 그 지경까지 몰고 갔는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그가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돈이나 가족유품을 챙겨 멕시코로 도망치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끔찍한 방식으로 공원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런 점이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기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말은 이런 점이 우리를 멈춰서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일단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많은 범죄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내가 두 사람을 죽였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 때로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그들에게 너무 벅차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마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걸 알고 나니 안타깝게도 닥터 코디스와 그의 아내 비키가 세상을 떠났고 용의자도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동기를 알지 못하고 있고 아마 가족분들은 동기를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아주 공개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가 했는가 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수색 작전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끝난 후에 가족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대중에게 위협이 없다는 걸 알면서 보통 어떤 일들이 진행되나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중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대변인 즉 공보 담당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대중에게 이건 통제된 상황입니다라고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전 부인과 만약 그가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면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과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부분은 그리고 이런 살인사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법 집행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 범죄 세계에서는 사건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전화해야 하는 형사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키 슐러는 최근 할머니가 되었고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소식을 전해야 하고 또 어려운 질문들에도 답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때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살인사건을 담당하면서 해야 할 일 중에 그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정말 여러 번 해봤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곳의 검시관 사무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샌버나디노에 있고 다른 하나는 벤투라 카운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시관 조사관들이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두 번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한 번은 아들과 또 한 번은 아버지 부부를 위해서란 거죠. 보통 검시관 조사관이 가능하면 함께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초인종을 눌러야 하죠. 제 경험상 최대한 부드럽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대한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가족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소개한 다음 그분이 실제로 가까운 가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도 살펴봐야 합니다. 닥터 코디스, 매우 존경받는 방사선 전문의입니다. 그의 아내는 사랑받던 스핀 강사였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들이 켄터키에서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동해서 아버지와 그의 새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비키와의 관계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그의 새어머니였죠.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목숨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시작, 중간, 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 행동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에 다른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글쎄요, 희망컨대 그들은 불에 탄 차량 안에서 무기 같은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탄도 검사를 해서 그 총이 현장에 남겨진 탄피나 비슷한 증거와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확실한 답이 된다면 적어도 한 명의 총격범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흔적 같은 것을 찾아보고 외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켄터키에 사는 아들이라는 점, 그러니까 나라의 반대편에 있다는 점도 있죠. 만약 당신이 지역 경찰서라면 어떤 종류의 자원을 받을 수 있나요? 켄터키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가 총을 어디서 샀는지 알 수도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그게 합법적으로 구매된 무기라면 이런 경우 경찰이 책임자라고 밝힌 키스 코다스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어떤 종류의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방 자산을 동원할 수 있죠. 그리고 무기가 관련되어 있고 그가 전국을 가로질러 이동했기 때문에 ATF가 그 무기가 어디서 언제 구매됐는지까지 추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터뷰가 필요하다면 그가 살던 지역의 현지 기관이나 FBI가 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퍼요. 아시다시피 어떤 살인 사건이든 정말 슬프고 비극적이죠. 하지만 이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받던 두 사람이 가족 내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걸 보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크리스 맥도너 수사관님, 로앤크라임에 자주 출연해 사건 수사 이해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앤 크라임 사전 소식 마칩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